한 주간도 여러분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14주차 의료책임법 공부할 텐데요. 의료책임법은 좀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네, 여러분 당연히 시험 범위에도 나오고 다음 주차 의료분쟁중재법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만 시험 범위니까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카메라 화질이 초점을 잘 못 잡네요. 네. 시험 관련 공지는 별도로 사이버 캠퍼스에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공지 안 한 거 있나요? 저번 주부터 시험 공지 다 말했는데 네. 사이버 캠퍼스에 또 공지할 사항이 있나요? 기말고사 40점, 객관식 10문제 각 2점씩, OX 문제 20문제 각 1점씩 해서 40점 배점이고 의료법 수강생 72명이어서 36명까지 A풀 다 준다고 했죠. 점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만점자 1등한 학생이 뭐 96점이라고 하면 그 학생 100점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학생들 다 4점씩 기본 점수 가게끔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시험 시간은 그대로 6월 21일 날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시험이고요. 중간고사 평균이요? 평균 점수가 중요한가요? 본인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만점자가 좀 많지 않다는 거 말고는 평균은 따로 점수를 안 매겼어요. 낮은 점수인 사람은 낮고 높은 사람은 만점자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4주 차인데 중요한 수업들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다 끝나는 거여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다 끝났네요. 홀가분해요, 여러분. 좀 아쉽네요. 네, 수업이 더 있으면은 더 의료 판례 같은 것도 더 많이 보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 의료법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들은 다 지금 언급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의료 책임법 부분이고요. 목차 순서대로 보시면 의료사고의 책임의 의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료 과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의료 과실 결과와 의료 과실과 과실로 인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이 어떻게 전환되고 판례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뭐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번 의료사고 책임 의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사고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과서 125페이지예요.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실현되어 의료행위로서 기획하지 않았던 결과,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의료사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유사한 용어로 의료과실이라든지 의료과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의료사고, 의료과실이라는 좀 표현을 많이 쓰죠. 의료과오는 뭔가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제 의료 과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의료 사고나 의료 과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의료와 법 영역을 보면 우리가 의료 민사가 있고 의료 형사가 있고 의료 행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의료에서도 의료 민사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와 되게 의료를 좀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의료 민사 같은 경우에 좀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산부인과 사례에서 이제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아이는 뇌성마비 이게 최악의 케이스예요. 아이도 뇌성마비면 평생 특수교육이나 특수음식을 먹어야 되고 엄마 식물인간 못 일어나는 상태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죠. 뇌성마비 판결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이 청구를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청구 취지해서 올리면 거의 3억대, 3억에서 4억 정도 사이로 배상 주문이 나와요. 그래서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식도 좀 특수한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3억 정도면 실제적으로 한 2, 3년 정도면은 다 소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도 뇌성마비 케이스에 맡아서 이제 승소를 해드렸죠. 이분도 이제 12억에서 13억 정도 청구했는데 3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주문 판결 확정이 돼서 3억 2천만 원은 타드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분들은 자기 소송 케이스 끝나면 이제 그 케이스에 잊혀지죠. 근데 계속 의료 소송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한 달에 건너서 이제 몇 년 뒤에 그 소식을 그 아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 3억 2천만 원 몇 년 만에 이제 다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는 버려지고 부모는 유언한 케이스. 그래서 어렵게 소송 이겨드렸는데 소송 이기면 뭐 하나 이렇게 좀 허망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뇌성마비 케이스가 의료 케이스에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의료 사고인 것 같아요. 의료 관련 법 영역을 지금 우리 교과서 쭉 보셔도 쭉 이런 영역들을 보셨어요. 의료 책임법 영역은 의료 민사에 관한 부분이고 의료 형법 영역이 있고 의료 보험법 영역이 있죠. 어, 여러분이 의료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봤는데 의료사고 하면은 의료 민사 형사 요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근데 단가가 좀 큰 규모가 큰 부분이 의료보험법 영역이에요. 우리 9주차 때 케이스로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 봤었죠. 그때 한 6개월 정도였는데 그 백혈병 약 사용한 거에 대해서 19억 2천만 원 정도 과징금 부당이득 토해내라고 판결이 났었었죠. 2심에서 이제 잘 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의료보험 케이스라면 기본 미니멈이 수십억이에요. 그리고 제약회사 관련돼서 또 소송이 붙으면 거의 수십억에서 뭐 100억 원대까지 갈 수 있어서 의료보험법 영역이 아주 파이가 크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 민사 변호사 수임료 말씀드렸죠. 민사 이제 맡겠습니다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선수금 내죠. 형사는 선수금이 500이에요. 그래서 맞겠습니다 하면은 현금으로 그건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사에서 민사 소송은 이제 소송 액수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뇌성마비 아이 3억 원 판결 받아서 확정 받았다면 20%가 변호사 수임료예요. 그러면 6천만 원 받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 300에 6천만 원이 변호사 수임료인데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와의 그걸 맡아서
100억 원짜리 소송을 맡게 됐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20억이에요. 네, 파이가 크다. 여러분, 와, 학습의 열의가 막 불타오르지 않나요? 빨리 로스쿨 가야겠다. 우리 가톨릭 대학은 리트도 강의를 해주죠. 리트 수업 들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들었어요? 작년에 김문정 변호사 수업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못지않은데 다 아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네요. 김문정 변호사는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 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해도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로스쿨 3기였죠. 네, 김문정 변호사.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가톨릭 대학교는 와 리트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구나. 오, 학원 갈 필요 없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준비까지 학교에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로스쿨 가려는 막 의지가 막 불타오르나요? 학점 점수 더 잘 줘야 되는데 제가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도 이제 거기는 어, 지난주에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 보니까 로스쿨 4.0 이상은 다 받아야지 기본 학점이다. 3점대면은 로스쿨 지원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래요? 3점대 후반 한번 지원해 보면 안 되나? 그래요. 네. 성적에 맞는데 로스쿨 가서 뭐 변시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면 되죠, 뭐. 네, 아닌가?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네. 꼭 스카이 로스쿨 아니어도 자기 성적에 맞는 안 되면 뭐 제주도 로스쿨 가죠, 뭐. 3년간 제주도 좋은 공기 맡으면서 변호사 자격증 따와서 서초동에 개업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네. 우리 그 각 지역별로 그 인원이 다 할당되어 있는 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변호사를 좀 활동해라라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강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로스쿨 나와도 그냥 그 지역에서 안 살고 다 결국에는 다 서울로 올라오죠. 저희 후배들도 보면은 지방대 로스쿨들 다 합격해서 다니고 서울에서 개업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의료보험법 얘기 말씀드린 게 여기가 파이가 크고 시장이 넓어서 의료 민사나 형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보험법 영역 이 병원 상대로 소송 걸리는 것들 이런 것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큰 병원들은 대형 로펌에 맡기겠죠. 이게 문제예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큰 데로 맡겨도 질 확률이 높거든요. 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소송 비용만 많이 들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강원래 씨 같은 경우도 보험 영역 쪽에서 어, 그 거의 한 60억 정도 그 연예인 활동하시다가 기대 수명까지 그 금액 인정을 해서 60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고 삼성전자 임원이나 뭐 현대 임원 같은 분들은 연봉이 세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나 뭐 의료소송 제기되면 그 단가가 엄청 세서 먼저 합의 먼저 하려고 하죠. 그래요. 그리고 또꼭 로스쿨 졸업해서 뭐 변호사로 활동 안 하셔도 우리 법학과 학생들이 많아서 보험회사들도 괜찮은 것 같고 소비자 보호원 의료 분쟁 쪽 이쪽을 좀 특화해서 그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원 어때요, 여러분? 이제 경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검수완박돼서 경찰 순경부터 쭉 해서 하면 파워가 예전보다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이만 어리면
다시 승경시험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출 문제들 보고 봤는데 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1 분에 한 문제씩 정답을 찍어내야 돼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스피드 퀴즈 같아요. 1분 내에 문제를 다 맞춰야 되고 많이 틀리면 '아 이번 회는 틀렸다.' 하는 게 어 경찰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쉽지가 않구나. 경쟁률도 세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보험사도 갈 수 있고 저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회사 법무팀으로도 법학과 나와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 인제 대기업 법무팀 같은 데 인제 변호사들이 많이 로스쿨 졸업하고 가기도 하는데 저 옛날에만 해도 인제 대한항공 법무팀에 변호사 자격증 갖고 가면은 과장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으니까 대리더라고요. 네. 좀 그렇지만 뭐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법무팀 지원해서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데도 진출할 수 있고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살아 보니까 진짜 하기 싫은 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간호대학에서도 오래 인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간호대에 특히 좀 나이 좀 많은 1 학년 학생들이 많아요. 다른 데 4 년제 대학 나오고 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원하는 뭐 지금 4 학년 학생들이 좀 우리 의료법 수업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법 수업은 다 9 학년들이 수업을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 중재법 관련돼서 중재 관련해서도 많이 법 영역으로 포진해 있고 기타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 의료 책임법은 이제 후견적 의료와 계약적 의료예요. 1970 년대 80년 되기 전에 한 70 년대 지금도 이런 후견적인 의료 인식이 남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서 제가 간호대에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저도 무의식 중에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한 학기 끝나고 강의 평가를 딱 한 학생이 했는데 "왜 의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간호사는 선생님이라고 안 하시냐."라는 그 평가를 받고 '아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구나.' 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간호사분도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어 이런 사고가 바로 신분법적인 사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에요. 말 함부로 못 하죠. 실수를 하셨어도 따질 신분이 아닌 거죠. 갑과 을의 관계예요. 이런 후견적 의료가 우리 사회에도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죠. 의료 행위는 의사의 권리고 환자는 객체인 거죠. 그래서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윤리적 요청이지 따지고 이럴 후견적인 이런 의료이기 때문에 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의식이 많이 향상됐어요. 환자의 권리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80 년대 후반부터 의료 소송들이 한두 건씩 일어나기 시작해서 90 년대부터 인제 시장 파이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90 년대 말 뭐 이럴 때 의료 시장 소송 건수 뭐 연간 시장이 뭐 3천억 대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인제 제가 2000 년대 중반에 인제 고대 의료법학과 전국의 법학 관련해서는 고려대학교 의료법학과가 하나예요. 법무대학원에 의료법학과가 하나 있어서 법의학과는 많죠. 의과대학의 법의학과로는 많이 의과대학 영역으로 개설이 되는데
법학과 영역에서 의료법학과는 전국에 한 과였어요. 지금 단국대에도 대학원 과정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한 3-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고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는 96년부터 1기생을 배출해서 지금 40 몇 개예요. 제가 22기인가 그러니까는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90년대부터 이제 의료 시장이 한 3천억 대여서 와 여기가 괜찮겠다 하고선 제가 의료법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법학도 해야 되는데 의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법학과 과목 중에 이제 기초의학개론도 있고 고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세요. 그건 임상의학개론도 있고 그리고 해부학도 이 세 개 과목은 다 의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임상학개론은 실제 수술실도 참관하고 응급실도 돌아다니고 가운 입고 마치 인턴 1년 차들 같이 가운 입고 응급실 돌아보고 초록색 가운 입고 이제 수술실 참관하거든요. 그래 그때 수술 참관을 처음 했죠. 근데 이게 법도 어려운데 의료도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랬죠. 어렵구나. 그리고서 이제 의료 시장 소송 시장 규모 3천억 뭐 이렇게 넘어가던 때였는데 그 고등학교 입학 시장이 2조 원대잖아요. 아씨 잘못 발을 디뎠나 이랬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이제 의료 소송이 이제 시작돼서 환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됐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더 이상 이제 신분법적인 이런 선생님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가 됐고 의료는 서비스의 일종이 된 거죠. 그리고 위임, 유사, 쌍무 계약이고 도급 계약은 아니에요. 요즘에 도급 계약 같이 보는 판례들이 한두 개씩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급 계약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책임에 대한 법적 추궁이 가능하죠. 요즘에 의료사고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나오다 보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그런 사례 소송 걸려서 이겼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내가 유사한 사례 뉴스에서 봤었던 거랑 같은 거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도 소송해볼까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환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의료도 이제 소송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의료사고의 책임은 126페이지에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의료 문화가 지배를 했고 다시 말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의사가 고도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환자를 돌보는 후견적 관계로 이해를 돼서 뭐 선생님 말 요즘에도 그렇죠. 그런 권위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가서 뭐 좀 물어보면은 이것도 몰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학 용어가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병명을 들어도 제가 들을 땐 알겠는데 이제 나와서 뭐였지 이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법학도 좀 어려운 용어는 제가 간호대에서 이제 법학 용어를 무의식 중에 쓰나 봐요. 어려운 법학 용어 좀 쉽게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마찬가지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하고 일상적인 생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그냥 까먹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병명이 뭐죠? 이렇게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막 아주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저도 여기 뭐지 피부가 무슨 혹이래요. 되게 막 간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부풀어 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한 거였는데 집에 와서 뭐래 이러는데 까먹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혹이라네.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그래서 보험 청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그 무슨 병명은 써야 되잖아요, 실비보험 청구하려면. 그래서 가야지 하는데 지금 요번 학기 너무 바빠 가지고 피부과 못 가고 있는데 인제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한 학기 한 학기 끝나야지 병원 갈 수 있네요. 그래서 너무 권위적이고 후견적인 그런 어 의료에 있어서는 그런 영역인데 어 되게 불편해요 저도. 그런 '왜 이렇게 됐지? 왜 의사 선생님이지?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이래요. 이러한 의식들은 어 계약적 관계에서 이제 법적 책임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죠. 1980년대 이후에 이런 신분법적 사고는 급속히 해체됐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의료 서비스를 유상으로 교환하는 관계로 파악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환자들의 권리 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의료 사고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법제, 즉 의료 책임법이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계약적 관계, 법적 책임이 강화된 거에는 이 환자들의 권리 의식이 급속히 성장한 것도 있고 의료 책임법이 이제 다층화됐죠. 127 페이지 이제 순서를 보시면 뭐 의료형법도 있고 의료책임법, 민법 영역도 있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법이랑 뭐 의료사고보험법 이런 것들 다층화되어 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여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아픔과 손해를 보전받는 법제는 형사법, 뭐 죽었거나 큰 중상해를 입게 됐다고 하면 형사 기소로 가죠. 그래서 형사법과 민사법,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사고를 인과적으로 야기했을 때 의료인에게 귀속 책임이 넘어가는 민사법 영역, 그리고 보험법, 그리고 조정제도와 같은 ADR 제도도 성장해 가고 있죠. 미국에서 ADR 제도, 민사소송법 하면 요즘에 다 ADR 연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이 의료 영역에도 들어와서 우리 다음 주에 볼 의료 분쟁 중재법 뭐 이런 것들, 중재원도 생겼죠. 네, 그래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중재원에만 신청해도 중재원에 계신 분들이 어, 중재원 처음 생겼을 때 심평원이나 소비자본에 있으신 조금 높은 직급들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의료 관련해서 소송부터 가지 말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이용하시면 거기서 증거 수집 같은 거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뭐 형사, 민사 기소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병원 안 간 적은 없기 때문에 또 병원 가다 보면 또 의료사고 발생할 영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먼저 이용하시고 중재로 안 된다 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되죠. 네. 그래서 ADR 제도 이렇게 의료 책임 법제화도 다층화되어 있다라는 게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 민사 하면은 의료 책임을 묻는 거죠. 민사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면 민사의 기본 원리는 원상 회복이에요. 어, 책임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원상으로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의료는 원상 회복해 줄 수가 없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에 이르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원상 회복시켜줘요. 네. 예수님도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관계에 있느냐가
좀 관건인데 손해배상은 그래서 민법에서 390조냐 750조냐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 관계에 있다면은 채무불이행 390조로 가고 계약이 없더라도 책임이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영역 민법 제750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민사에서 책임을 묻는 구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의료책임법이라고 이제 책에 설명이 돼 있어서 128페이지 내용이에요. 좁은 의미의 의료책임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책임법의 대상으로서 의료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료책임법은 계약책임인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와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이 두 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항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390조예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채권적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의사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이제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90조죠.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0조 여러 번 많이 봤을 거예요. 390조냐 750조냐 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죠.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 뭐 이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면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법조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판례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판례에 의해서 그 범위가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90조 판례, 750조 인정한 판례들을 이 두 조항으로 의료 소송하면 거의 10케이스 중에 7, 8케이스가 민사소송이라고 했잖아요. 형사는 한두 케이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 이 손해배상으로 먹고 사는데 이 법조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판례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 책임의 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불법행위 책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에 적용을 해보면 이 불법행위 책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750조로 가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의 과실과 이 행위 요거 사이에 이제 그 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손해배상 범위와 액수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과실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마지막에 손해배상 범위와 액수를 책정하는 의료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판례들을 보시면서 확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책임의 전제는 계약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390조인지 750조인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법률 관계에 구속될 의사가 존재해야 되고 계약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계약이냐? 위임과 유사하죠. 우리 의료는. 그리고 수단 채무예요. 어, 도급은 뭔가를 결과 완성해야 되죠. 암 환자가 치료하러 왔으면 암을 완치시켜 줘야 되는 이런 도급 계약이 아니라 수단 채무예요.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 주면 그걸로 다 완성된 것이지, 환자 완성 안 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치료 못했으니까 돈 환불해 줘요 라는, 환불해 줘야 되는가요? 라는 Q&A OX 문제 있었죠. 네.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건 수단 채무 때문이고, 어, 환자의 청약과 의사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고, 그리고 비용이 지급되고 진료 거부는 금지되어 있죠. 응급의료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데 진료 거부할 수 없어요. 의료 책임의 성립을 보시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을 조금 더 많이 인용을 해요. 의료 실무에서는. 그런 이유가 이제 751조 재산 이해의 손해라든지 752조 위자료 청구도 불법행위 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쪽보다는 불법행위 책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 작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중첩적으로 두 개 다 같이 해요. 그런 이야기가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90조인지 790조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장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민법적인 그 청구권 경합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390조로 할지 750조로 할지. 불법행위 쪽이 또 선호되는 이유가 재산 이해 손해라든지 위자료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이 의사 쪽에 불법행위 쪽은 가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 이거 입증 책임이 다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형사소송으로도 그래서 갔거든요. 옛날 의료소송 초반에는 환자 쪽에서 그 의료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형사소송을 같이 해요. 그러면은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의료 기록도 다 알아서 수집하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래서 의료 민사하면서 형사 같이 많이 갔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이제 형사소송 져버리면 민사 손해배상 거의 못 받는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분들도 많이 있어서, 또 법에 또 진료기록부라든지 이런 거 원본 연락하고 사본을 다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이제 사본을 배부해 줘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는데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형사보다 민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책임의 성립 요건은, 네, 채팅을 체크 못했어요. 강연 학생. 네. 끝나고 메일 보내주시거나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서는 처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수업 쉬는 시간에 이제 MP4 파일로 변환해야 돼서 회의 종료하면 채팅 내용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메일이나 문자 카톡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라도 수업을 들었구나 인정되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드려요. 의료 책임이 이제 성립되는 요건을 보면은 계약 유무에 따라서
조가 이제 결정이 되죠. 390조로 갈지 750조로 갈지. 그 요건을 보면은 주의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거든지 사회상규에 의해서 주의 의무가 존재하게 되면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실과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당 인과관계서를 취한다고 했죠. 네, 민형사 같아요. 상당 인과관계서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발생돼서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손해배상 청구에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인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주의 의무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규범적 수준의 주의 의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게 PPT가 2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행위를 규범적 수준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이라고 법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학병원 수준의 주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도 되게 문제가 되죠.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대학병원 수준인데 의원급에서는 어떻게 대학병원 수준으로 할 수 있어? 일반 1차 의원인데 그래서 의원 수준이냐 대학병원 수준이냐 이게 좀 실무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거든요. 판단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요. 대학병원 수준으로 갈지 그 이하로 적정 수준으로 갈지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틀려져요. 네. 그래서 판단은 판사 마음대로 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반 의원인데 뭐 이런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적정 진료를 위한 주의 의무 최선의 진료가 아닌 적정 진료예요. 의사가 환자를 이제 상담하고 치료하려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최선이 아니라 적정 진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받는 돈이 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어치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와,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대학교 시간 강사 시간당 가톨릭 대학 기준이 54,000원이에요. 시간당 54,000원이요. 54,000원은 저 후배들이 그래요. 처음 강의를 하는 후배들이 대학 강의하는 후배들이 대학 강의 어느 수준으로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4,000원어치만 가르쳐. 네, 그러거든요. 55,000원 되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근데 막상 제가 강의하면 54,000원어치 더하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막 학생들 얼굴 인상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재미없어야 하는 그런 표정 있죠. 전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거 이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몸 버리지 않으려면 54,000원어치만 가르쳐라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적정 진료가 그런 거거든요. 최선의 진료를 해서 죽기 살기로 막 최선 의료를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 진료. 요양급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여 비용도 국가에서 다 지정을 해놔서 500원 아치면 500원 아치만 해야 돼요. 괜히 그 비급여 해가지고 500원인데 막 5,000원 받으면 사기죄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돼야 되고 그 병원 심평원에 블랙리스트로 떠요. 요주의 병원들을 찍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적정 진료를 해야 되는 그 수준이면은 적정 진료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관계도 보면은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서 계속 청구를 해야 되죠. 우리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환자한테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이제 50대 50 정도면 뭐 공단의 50%를 청구해야 되는데 요거에 있어서도 이제 적정 진료를 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막 오버해서 막 이게 신약이니까 뭐 비급여 항목 아닌 거 막 임의 비급여 항목 막 진료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에 있어서는 특히나. 근데 뭐 강의는 뭐 최선의 강의를 하죠. 네. 그래서 요번 학기가 진짜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의료법 수업을 왜 그랬지? 의료법을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강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과들 다른 학교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가톨릭 대학교 의료법 수업을 가장 1순위에 이거 준비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준비들을 해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하고 싶었어요. 이번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학기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고등부 여학생반 이제 고등부 교사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학원 어, 다니던 직장 사직하고 대학원 처음 입학했었을 때인데 교회에서 고등부 이 교사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해만 불살라서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하고서 그때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2022년 가톨릭 대학교 의료법 수업 불사르리라 그런 마음이 그때 2007년도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불살라서 다음 학기는 내년 1학기는 생명윤리와 본문 맡아야지. 그래서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진여대도 요번 학기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여서 중간에 이제 취업됐다고 이제 휴학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다음에 교수님 강의를 꼭 듣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나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 성신여대는 의료법 수업을 전임 교수님이 계속 맡아서 하셨고 지금 이 공저자분 김나경 교수님이 이상준 교수님 이제 제자 교수여서 저도 이 김나경 교수님이 영국 에딘버러 연구소 바로 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배아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 그때 2005년도에 황우석 배아 복제 문제잖아요. 황석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배아 연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남현 교수님 강사 한 1년 생활하셨나? 바로 전임을 하시게 된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네. 사람이 다 이런 운과 아다리와 이게 다 맞아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진료를 위한 주의 의무는 그렇게 설명드렸고 의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일단 인정되죠. 치료 방법 이거 저도 보면은 암 환자들 치료할 때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냐, 수술하고 항암을 할 거냐 이게 뭐 서울대학병원이 틀리고 뭐 건국대병원이 틀리고 이러거든요. 어떤 게 우선인지는 그 의사의 재량인 거예요. 그래서 어, 환자가 그래서 나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런 재량은 인정이 돼서 뭐 이런 것까지 인정이 안 되고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 선택의 과실 인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굉장히 인색하고 거의 이거는 뭐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설명 의무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설명 의무가 되게 법원 이제 주문 보면은 주문에 거의 한두 줄밖에 없었던 게 설명 의무인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이제 설명 의무로 메워지고 있는
그래서 논쟁이 많은 부분이 이 설명 의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요건으로 주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한 민사대법원 판결이죠.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의료 행위상의 주의 의무가 위반이 돼야 되고 주의 의무가 존재하고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세 번째로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가 이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주장하는 이런 거 주장하는 거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이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치료 도중에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사지부전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 측에서 이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의 상식의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그런 건데 즉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이런 이유로 좀 완화되고 의사 쪽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대전제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완화라는 법리를 지금 대법원 판결이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 법리를 입증 책임 완화. 근데 사안에서는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네.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입증 책임 완화라는 법리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무에서는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이다라는 게 실무에서의 얘기예요. 네, 이런 거 하나 입증 책임 완화라는 법리를 하나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이 반증하지 못하면 입증 책임 완화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새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다툼이 많은 부분이 영역이 입증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주의 의무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요. 의사의 전방 경추 융합술 시행 이후에 나타난 환자의 사지부전 마비 증세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환자의 전면 척추동맥 또는 신경각 동맥을 과다 압박 또는 손상하게 해서 척수혈류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는 환자가 제6번이랑 7번 경추 부위의 척추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한 사례가 이 케이스여서 네, 의료 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 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볼 때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 이유에 대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 측에 어긋나는 입증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주의 의무에 대해서 받고 이제 설명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 의무의 그 범위가 예전보다 확실히 넓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옛날에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하려고 하면 그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수술하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 환자가 판단을 하죠. 수술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종류를 보면 강학상 이제 진단 설명, 개입 설명, 위험 설명이 있는데 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자기결정권에 의한 충분한 설명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유양 방법 지도 같은 지도 설명 의무까지도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설명 의무와 대등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보시면 지금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의료법 제 24조 요양방법 지도에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좀 수술이나 이런 거 받고 퇴원해서도 주의 깊게 좀 무리하지 말고 하세요라고 한 이 지도 요 정도 범위였는데 지도 의무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대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충분한 설명에 의한 자기 선택 요거 플러스 지도 설명 의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에탄부톨이라는 결핵약이 있는데 이 에탄부톨의 부작용은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간은 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간이 안 좋아지면 시력이 안 좋아져요. 이 에탄부톨의 부작용은 간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한 거죠. 병원에서. 눈이 안 좋아지고 좀 그거 하면 복약을 중단해야 돼요. 간이 안 좋아지면 시력,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복약 중단해야 되는데 복약 중단하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거의 시력 상실할 때 정도까지 계속 약은 복용한 거예요. 이 간이 안 좋아지고 눈 안 보이면 복약 중단해야 되는데 그 말 안 들었으니까 계속 모르고 약을 복용한 거죠. 그래서 시력 이제 뭐 상실할 상태까지 와서 알고 보니까 이 약 부작용이 시력 상실이네. 제약회사랑 병원을 상대로 소송 건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지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 사항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어, 무슨 특정한 그 약을 먹으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그 약 복용하면 졸음이 오니까 운전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준 거죠. 독일에서 처음에 이거에 관련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인정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약국 가서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이 약, 이비인후과 약도 마찬가지죠. 이 약 먹으면 졸음 오니까 운전하지 마세요라는 말 요즘에 많이 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막 선택하래요. 막 감기 증상이 있어서인데
졸음 오는 약 이거 해요 말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씨 어떡하지?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가톨릭 대학교 와야 되는데 일단은 졸음 오는 약 처방해 주세요. 제가 그 약은 화요일 날은 안 먹고 출발해야지 이래서 약을 그냥 졸음 오는 약 처방 받고 일단 강의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졸음 오는 약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도 설명 의무가 이제 큰 영역으로 차지 않았는데 자기결정권에 의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설명 말고도 요즘에는 지도 설명 의무가 이렇게까지도 확장돼 있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라는 게 의료 책임법에서의 설명 의무예요. 그래서 의료법상의 의무, 의료법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뒤에서 봤죠. 법조문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된다. 건강관리 수술 이후에도 잘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법조문화했는데 이 지도 설명, 이 지도 의무가 지도 설명 의무로 더 확장된 그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장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24조의 2의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시면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 환자는 환자 법정 대리인이 이하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서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먼저 한다는 거죠. 응급 상황의 경우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 뭐 동의받다가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에는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한다라는 그런 경우죠. 그게 아닌 이상은 환자나 환자 법정 대리인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informed consent죠. 그래서 서면으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 부분이 바로 의료법 제24조, 24조 2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 의무에 대해서 보면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표와 같다라고 해요. 제1호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이 진단명을 또 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의사분들 되게 권위적이라고 했죠. 어, 7, 80년대 연탄 많이 뗐잖아요. 그래서 저 아시는 지금 평정원에 계시는 하태경 교수님도 이제 원래 대전 분이시거든요. 고대 이제 법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셔서 이제 자취방 처음에 전공하던 게 아궁이 가가지고 신문을 떼우면 그 바닥에 금이 가 있는 데는 그 연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체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문동 성신여대에 있는 그쪽에 이제 자취하실 때 제일 먼저 그거를 하셔서 그때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병원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실려 가신 분인데 원인을 말 안 하고 치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이걸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안 한 거죠. 그러신 의사 선생님들도 옛날에 있었나 봐요. 아니 왜 그 병원에 실려왔는지는 얘기해 줘야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 다 했습니다라고만 말해줬으면 이 사람이 왜 쓰러져서 하는지 몰라서 그날 또 자다가 아예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요거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2호가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3호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도 다 말해야 되죠. 유령수술, 성형외과 유령수술이 문제가 돼서 그래요.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수술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수술하고
원장님 와보지도 않고 어, 유령 수술이라는 뭐 고스트 뭐 이런 수술 때문에 성명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4호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네, 이런 것들도 어, 후유증 부작용 말해야 되죠. 전 설명했나? 피부과 레이저? 무슨 뭔진 모르겠는데 무슨 혹이라고 했죠. 근데 2월 3일 날 이거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아직도 피부 색깔로 안 돌아왔거든요.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가려움증만 없고 색깔은 피부 색깔로 100% 돌아가지 않는데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또 시험 문제도 내야 되잖아요. 오늘은 또 밤새서 또 다른 대학교 또 시험 문제도 내야 돼서 이번 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여러분 다 어디 갔나요? 72명인데 우리 몇 명이죠? 다섯. 우리 출석 한번 부를까요? 이참에 그럼 또 점수 깎이잖아. 또 점수 깎이는 건 또 그런데 여러분 최대한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는 건데 셋, 다섯, 11명이잖아요. 우리 61명이면 11명 없어졌네. 출석을 불러봐야겠네요. 이거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 출석 한번 부르죠. 네, 알겠습니다. 소리 다 음소거 되어 있는데 소리가 왜 났죠? 내 거밖에 돼 있는 거 없는데 소리 들었죠, 여러분도? 뭐야? 무섭게 왜 그래요? 그래서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도 다 말을 해야 되고 어, 부작용이 막 몇만 분의 1이어도 말해야 돼요. 그거 안 했다가 이제 법원이 설명 의무 위반 관련해서 환자 쪽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진짜 뭐 이런 건수가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간호대 학생들한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하고 이제 좀 소통도 잘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다면 의료소송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네. 그리고 5호가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도 말해야 되죠. 수술 환자 뭐 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이 조직폭력 되셨던 것 같아요. 김밥하고 김밥 콜라 사건이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드셔가지고 죽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판례 이름이 없는데 또 하태인 교수님은 자기만의 그런 제목을 또 하세요. 그래서 미국 판례도 아닌데 콜라 김밥 사건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게 딱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고. 네, 아이고 그래요. 제 사항에서 이제 제 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수술 참여 의사 이름이나 이 24조의 2의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유령 수술 뭐 누구 원장 선생 보고 갔는데 실제 수술은 뭐 레지던트더라 뭐 이런 강남에서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책임법에서 설명 의무의 위반의 효과는 설명 의무는 주된 의무는 아닌데 종된 의무 중에 하나인데 설명 의무가 굉장히 그 입지가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
그리고 재판부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보완된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해자를 좀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인과관계 그것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히든 카드로 거의 뭐 마스터 키 같이 "너 설명을 뭐 안 됐네. 뭔지는 모르는데 설명을 위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손을 좀 들어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설명 의무를 채택을 해서 위자료 선정하는 데 좀 플러스되는 요인을 해 주는 면모가 있고 전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의료 과실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 의무. 그래서 설명 의무 관련돼서 많이 소송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대 강의할 때는 그런 걸 위주로 하죠. 이 설명 의무 그리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되게 친한데 의료사 과실로 이거 소송해야 되나? 근데 너무 친해요. 소송할 것도 안 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환자나 환자 보호자하고도 잘 그거 하라고 하면서 제가 간호사분 좀 너무 괜찮으신 간호사분 사례도 말씀을 드려요. 저희 어머님 이제 양쪽 허리 수술하셨을 때 병원이구나. 허리 수술하셨을 때 간호사분이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입 달리신 분들은 다 그 간호사분 너무 친절하시다고 막 얼굴도 예쁜데 너무 친절하시다고 막 칭찬이 자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말이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성을 배워야 돼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대형 로펌이든지 실력 엄청 막 날고 뛰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인성이 개인성이면 이건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똑똑한 사람 많어. 인성이 돼야지 사람이. 그 얘기를 저희 애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톨릭 대학교 기본 먹고 가잖아요. 인성 가톨릭 대학교 나왔다가 김수환 추기경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딱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 의무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의료소송 관련된 판결을 한 두세 개 정도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변환되는데 아마 한 15분 정도 이상 소요될 거여서 어, 4시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2교시 때 출석 다시 한번 부를게요. 네. 한동안 안 불렀는데 생각이 딱 났어요. 50명? 네네.